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대비한 남북한 합동 리허설이 오늘 판문점에서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대한항공이 면세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0개 이상의 아이디를 동원해 댓글 추천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 이후 네이버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루 댓글 추천 한도를 50개로 제한하고 댓글 작성 간격도 1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뉴스의 라이브,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여론조작 목적의 자체 컴퓨터 서버까지 만든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던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 오늘 보안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황소영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드루킹 일당이 별도 서버까지 만들어서 여론조작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드루킹 일당은 인터넷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킹크랩이란 은어로 불리는 서버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성능이 우수해 댓글 여론 조작을 좀 더 광범위하고 손쉽게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이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 외부인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면서요. 그 배경은 뭔가요? 네, 맞습니다. 드루킹은 구속 수감된 이후 이미 변호인과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접견을 모두 금지해온 상태인데요. 법원이 검찰이 어제 청구한 이들 일당에 대한 접견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드루킹은 다음 달 25일까지 변호인 이외의 사람과는 모두 접견이 금지가 되는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구치소 밖으로의 서신이나 물품 교류도 모두 금지가 됩니다. 이로써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는 그 가능성까지 모두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드루킹 사건으로 여론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네이버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용자 정책 개편안으로 불리는 새 댓글 정책을 네이버가 내놓았는데요. 기존 기사 하나당 아이디 하나로 쓸 수 있는 댓글 수를 20개에서 3개로 제한을 했고요. 또 기사의 찬반 여론을 담을 수 있는 공감 클릭 수를 무제한에서 50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요. 한진그룹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폭로가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새로운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일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사안에도 조양호 회장 일가가 화를 내곤 하는데 특히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여사가 그 집안의 조명이 고장나서 그야말로 노발대발했다는 폭로가 또 이어졌다고요? 네, 사실 조현민 부사장의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지금 내부 고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폭로가 지금 줄을 잇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나 심각하게 화를 낼 만한 사안들이 아니라 매우 사소한 본인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새로운 폭로가 뭐냐면 이 내부자를 통해서 넣은 폭로는 본인 자택 내 바닥 전등이 일부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노발대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주장 그거겠죠. 이제 그 조명이 고장나서 파편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거기에 있는 자기 자식들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금쪽 같은 내 넘어지면 책임질래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욕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는 왜 이렇게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욕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식은 다 소중한 겁니다만 이 나름 큰 성인인데
이렇게 금쪽 같은 내 땡땡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일반 그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내부자의 주장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택간을 이제 업무를 볼 때 뭐 순서가 다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청소 순서가 있어서 외우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식탁, 카펫 위치 다르면 순식간에 욕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야 되고요. 온실 화단에 있는 꽃 잘못 건드릴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가요? 또 꽃봉오리에 물이 튈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욕이 날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청소를 하면서 화단에 뭐 물을 주면서 물이 안 튈 수가 있습니까? 사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안 튀길 수 없는 상황인데 물을 튀었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고 또 청소 순서가 있다는 건 뭐 본인의 어떤 뭐 강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되긴 하지만 그 순서가 틀렸다고 해서 화를 낸다든지 또는 위치가 다른다고 해서 순식간에 욕설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본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현민 부사장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 예. 그러면은 다 집안에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간헐성 폭발성 충동 조절 장애가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집안 내력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자면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분노 조절이 장애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게다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벌이기 때문에 재벌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 도덕성 같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내부 폭로자들에 따르면 사실 조현민 뭐 전무도 문제였지만 이명희 이사장의 그러한 갑질이 굉장히 대단했다. 그래서 언제 터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많이들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명희 이사장이 사실 경영 뭐 일선에 나서는 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 이명희 여사랑 헷갈리는 분도 있고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워낙 동명이다 보니까 이 지금 그 한진그룹에 있는 이명희 씨하고 신세계 그룹에 있는 이명희 씨랑 헷갈려서 오히려 어떻게 불똥이 튀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명희 씨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명희 씨 같은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학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집안을 봤을 때는 이재철 교통부 차관의 삼남 일녀 중 그러니까 동녀죠. 그러니까 네. 외동딸이라고 볼 수 장녀죠. 있는데요. 네. 장녀로서 예,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안. 그러니까 집안끼리 굉장히 좋은 집안들끼리 결혼을 했다고 보면 되고 1973년도에 조양호 회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중매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는데 네.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그러니까 이재철 전 차관을 중매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그러니까 있다고. 서로 아버지들끼리 이렇게 중매를 서서 그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대한항공이 성장할 수 있었던 뭐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경제부 조현성 기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때 그 비리를 폭로했던 인물인데 어제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마리 야수가 괴물이 나에게 덤벼드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쪽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현아 씨는 항상 직원들에게 존대어를 쓰고 뭐 바른 말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녹음이 없다 보니까 그게 증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증거가 없어서 좀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은 좀 다릅니다. 각종 증거들과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LA 무슨 행사 때 승무원들을 그것도 장거리 비행을 해온 승무원들을 그 행사만을 위해서 좀 동원을 했다. 이런 폭로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온갖 갑질에 대한 이제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승객들의 안전만을 책임지는 승무원인데 안 그래도 장거리 비행에 피곤한데 네. 이들을 이제 파티 현장에 데리고 갔다라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저 사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은 좀 설명해 드리자면 네. 대한항공이 1조 원을 들여서 지난해 완공했던 미국 LA에 있는 월셔 그랜드 센터입니다. 예. 예, 여기서 1월에 파티가 열렸거든요. 이때 신임 LA 상공회의 소장의 취임 축하를 겸한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네.
안 그래도 피곤한 이 승무원들을 이제 그 강제로 동행이 된 겁니다. 예. 이제 뭐 폭로한 직원에 따르면 새 호텔을 홍보를 하고 이제 좋은 이미지를 위해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대략 한 10명 정도의 이 승무원들을 차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매뉴얼상에 보면 근무상의 행사 도우미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치면 규정에 어긋나고 그들의 휴식 시간을 오히려 근무 시간으로 이용한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원래 의무는 그 승객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때 충분히 좀 업무에 차질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도착을 해서 쉬는 시간도 짧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저녁에 행사를 했다면 뭐 밤 12시, 11시까지는 이어졌을 거고 그만큼의 승객들에게 오히려 이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워낙 그 오너 일가들이 성격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이 매뉴얼을 다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참 이런 것까지 외우고 다녔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드라마나 영화 이제 현장을 보면 모여서 대본 리딩을 하고 뭐 어떤 네네. 얘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뭐 사무장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뭐 얘기를 했으면은 워딩을 고친다든지 또 어떤 행동 조현미 씨처럼 물을 줬더니 던졌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물론 박창진 사무장의 뭐 주장입니다만 물을 줬는데 그게 뭐 물이 쏟아졌다거나 던졌을 때까지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뭔가 훈련, 연습 무슨 뭐 민방위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각한 정도의 주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또 유독 청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청결에? 하는데요. 사실 뭐 청결을 신경 쓰는 것 자체는 좋은데 좋은 거죠. 그게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또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들 쉽게 말하면 그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석 교육을 할 때 그 본인이 싫어하는 그런 채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양호 조양호 한진 한진 그룹 회장이 얘기입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에 엔다이브는 빼달라고 하는데 사실 엔다이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고 처음 들어봤는데 예. 이 엔다이브가 꽃상추의 일종인데 뭐 벨기에 대표 샐러드 야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샐러드 야채 같은 독특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다라이브라는 식물을 갖다가 빼야 된다라고 하는 서빙 금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고 있고요. 또 본인이 탑승했을 때 비행기를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뭐 티끌 하나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걸 문제 삼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청결에 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아주 비상사태가 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티끌이 발견되면 워낙 노발대발해서 아예 뭐 이쑤시개 같은 그런 장비로 먼지를 하나하나 파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의자 사이사이에 주름 같은 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 네. 사이에서 먼지 하나가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얇은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제 긁어서 없앤다든지 뭐 그 청소만을 위해서 비행기 안에 20명에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가서 총동원이 돼서 청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청소가 되어야 하냐라는 말에 이제 시골 할아버지가 탔을 때 내 며느리가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처럼 만큼 깨끗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이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만큼 청결을 강조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너무 지나치게 그거를 그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임직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조양호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였는데 같이 먹고 살아야지요. 공생하는 겁니다. 직원들 것을 빼앗아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저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조양호 회장뿐만 아니라 두 딸들 그리고 부인까지도 직원들을 향해서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대한항공이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진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이 관세청과 직원들과 유착을 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통행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면세품이 있고 기내에서 파는 면세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면세품을 대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뭔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아가게끔 하는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중간에 그런 구조가 끼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면세품 중개 업체가 있고 그들이 3%의 면세품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예, 직거래를 하면 3% 싸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희 말하면 폭리를 취하는 건데, 이 3%를 갖다가 폭리를 취한 회사가 그냥 보통 회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조양호 회가 일가에 있는 삼남배가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그 비행기를 통해서 이런 거래를 하고 있고, 그중에 중개업체 같은 경우에도 면세품을 3%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회사가 네. 결국에는 그 조양호 회장의 삼남매 일가들이 지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회사 전체적인 비리라 볼 수 있는데, 옛날에 한 피자 회사가 중간에 이제 치즈 통행세를 받았다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주 그렇습니다. 오너는 감옥에 또 그 구금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너 일가가 지배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표시는 일반적인 전문 경영인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의 오너 일가를 끼워 넣음으로써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의 수수료를 챙겨가는, 저것뿐만 아니라 무슨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 카페가 있는데 카페 사장 이름도 일가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가면 이런 거는 뭐 배임이나 혹시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런 과정에서 관세청 같은 경우에 과연 모르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상당한 많은 양들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관세청이 이걸 알고도 넘어간 건지 사실 모르고 네. 넘어간 건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쉽게 말하면 정경유착의 부분도 정확히 말하면 사기관과 공공기관의 유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 비리까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조 회장 일가 경찰, 관세청, 국토부, 공정위까지 사중 수사와 조사를 받게 됐는데, 더 큰 위기인 건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경영진은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 우리 경영진이 직접 교체하자, 이런 운동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주주들이면 사실 편을 들길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소액 주주들 또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조 회장 일가에서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한 거는 이 조 회장 본인 한 명 지분은 사실 0.0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 회장 일가와 그리고 한진칼 그리고 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이 수직 계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한진칼 지분이 25% 정도거든요. 또 이제 한진칼의 대한항공의 지분은 29.9%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네. 대한항공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제 아예 이참에 경영진을 바꿔버리자라고 하면서 이들마저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가 56%나 되고요. 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11%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표이사 해임이나 등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가의 여러 가지 기행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영향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아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 한예슬 씨인데, 네. 한예슬 씨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수술이고 의료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에 한예슬 씨 SNS에서 본인이 직접 밝혔고요. 지방종 제거용 수술을 받았다가 의료사고가 났다라고 밝혔는데, 이 지방종은 이제 5에서 8cm 정도 있었던 걸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네. 보통 위를 제거하면은 종양 제거 수술이 쉽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직업이 배우고 또 상처가 남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가려보려고 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절개를 하고 떼어내려고 했던 건데, 네. 그 과정에서 화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배우라서 좀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수술 방법을 택했다가 이 의료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이 집도의가 직접 그 이유를 밝혔거든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상처를 좀 가려보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하고서는 파고 들어가서 이제 떼어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술 부위가 겨드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 위로 절개하면은 아무래도 상처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민소매를 입었을 때, 그래서 속옷이 있는 쪽으로 아래에서 수술하다 사고가 났는데, 지방종 수술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닌 거잖아요. 네, 지방종 제거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네. 지방종 위에 있는 부위의 피부의 절개 라인에다가
그 절개 라인을 넣고 그 안에다가 봅이라고 불리는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네. 피막을 뜯어서 지방종이 그냥 떼어내고 그대로 봉합을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위치상 이 여배우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라고 의료진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은 라인 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먼 쪽에서 절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들어가면서 이렇게 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봅이라는 전기 소작기가 정상적인 다른 정상 조직을 화상을 입히는 그런 사고가 피부를 발생했다는 사실상 태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예슬 씨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집도의가 조금 전에 저희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만 목소리까지 이렇게 직접 사과를 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전 교수가 어떻게 사과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한예슬 씨한테 이렇게 손상을 준 거는 뭐 지난번에도 뭐 사과를 여러 번 했지만 지금 또 이 입장에서도 제 마음도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한예슬 씨 당사자에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뭐 목소리가 아니고 얼굴을 내놓고 그렇죠. 사과를 했습니다. 저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병원 측 입장에서는 선뜻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이어지는 합의라든지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예슬 씨가 굉장히 또 유명한 배우이고 SNS에 일파만파 또 언론 보도가 되어 있고. 근데 또 올린 사진을 보면요. 또 화상이 또 워낙 명백하다 보니까 예.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 측에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병원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송까지 가면 대체로 병원 측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 의료사고 법적 분쟁 시 보상 사례를 보니까 전체 의료 소송 가운데 피해자 주장을 전체 다 이해한 게 1.2%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면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원 측이 모두 인정했으니까 뭐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차후 뭐 치료비를 다 배상받을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병원 측이 나서서 보상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가 되겠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향후 치료비가 추정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추상장애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일실수, 그러니까 가장 그 소송에서 가장 큰 부분, 예를들면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에 16억이나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60세까지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주 많이 인정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추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 얼굴이 아니죠. 얼굴만 인정이 되고 몸에 생긴 경우에는 이건 추상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일할 수 있다 보는 거고. 일할 수 있는 이게 노동 능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이게 일반인이 아니라 여배우이기 때문에 연예인이죠.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배우로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광고도 못 찍고 드라마도 못 나가고 화보 촬영도 안 되고 뭐 비키니도 못 입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비용이 추상장애가 인정되는 리딩 케이스,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추상장애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위자료 한 2천 정도, 3천 정도 끝나겠지만 추상장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억대 이상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이 사건에 주목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 다쳤다면 저렇게 뭐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차병원에서 지난해 7월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명 신생아 머리 칼자국 사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산모는 사고 초기 때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 장시간 동안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지금 했죠. 보면 가운데 있는 아이 머리에 그렇습니다. 큰 흉터가 지금 생긴 거죠. 아이를 출산하다가 저렇게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태어나서 이제 커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모 측에서는 이제 사고 초기에 제대로 설명도 안 했다. 병원 측에서는라고 했지만 차병원 측에서는 발생이 가능한 합병증이고 우리는 충분한 설명과 조치를 해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 사례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의 일이었습니다. 일단 차병원 측은 뭐 사람 따라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다. 이번 경우는 한예슬 같은 경우는 의료진도 인정을 했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이렇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여쭤볼게. 네. 이렇게 만약 혹시 저에게도 의료사고가 닥칠 경우에는 네. 지금도 그 환자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원 측이 입증하면 됩니까? 네, 입증 책임의 원칙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민사소송에서 상대의 불법 행위의 과실과 고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맞는 것 같고 네. 의료사고도 달리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자에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 너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들한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법원에서는 완전히 그 환자한테 주진 않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라는 점을 살짝 입증을 해주면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인이다라는 걸 병원 측에서 반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쨌든 의료적인 과실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정도의 과실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 경우에 사실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해진 의료행위 자체를 환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취된 상태면 전혀 모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시술이나 기타 등등 있는 과정에서도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의무 기록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결과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환자 측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의사 출신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아까 아직까지는 승소율이 있습니다. 1.2%밖에 안 된다면서요? 전부 승소는 1.2%밖에 안 되는 거고 예. 물론 일부 승소까지 합치면 30%까지 되긴 되는데 이게 수치가 조금 늘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이죠. 예. 네. 사람 따라 절대 의료 서비스 입장에서 차별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을 정상회담장 내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정상회담 내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 집 내부도 이에 맞춰 새롭게 개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을 타원형 원탁 테이블은 올해 2018년을 상징해서 테이블 중앙 지점의 폭을 2018mm로 제작을 했습니다. 두 정상이 앉을 의자에는 한반도 지도 문양을 새겼습니다. 또 회담장에는 신장식 화백의 그림,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이 걸렸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을 회담장 안으로 들여옴으로써 이번 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겁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실제 회담 시간에 맞춰 합동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자, 그동안 끊겼던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북한에 제안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근무하는 소통기구를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이 공동사무소 설치를 제의할 경우 그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폭탄이 오갔던 것에 비하면 정말 180도 달라진 태도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의미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하다는 발언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는 영어로 어너러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긴 거여서 상대방을 극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from everything we're seeing. 네, 한 기자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을 콕 집어서 주민을 굶겨 죽이고 자신의 가족까지 죽였다는 비난을 받는 인물에게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은 무슨 의미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우리가 북한과 매우 많이 열려 있고 또 훌륭한 방식으로 협상하길 희망한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찬한 것은 그만큼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한국 대사로 지명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원래 네. 호주 대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호주 대사에 지명됐었는데요. 이 해리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주 한국 대사로 재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미 워싱턴 포스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안을 직접 건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해리스 사령관도 폼페이오에게 기꺼이 임무를 변경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리스 사령관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힙니다. 지난 2월 상원 군사비 청문회에서는 김정은이 비록 북미 회담을 제안하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김정은의 핵은 적화 통일용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해리스 사령관을 한국 대사로 투입하는 것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데다 또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양무진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에 속해 있는 양무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집 리모델링을 마친 모습을 저희한테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옥 같은 정상회담장의 모습인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이 정상회담 가면은 결국은 의전이 한 90%고 그렇습니다. 회담이 한 10% 차지했죠. 네. 그만큼 의전이 중요하다. 네. 또 의전 속에는 결국은 정상회담의 이런 동선도 중요하지만 또 회담의 탁이라죠. 뭐 의자라든지 또는 테이블이라든지 또 그 주위에 일종의 배경 그림이라든지 예. 상당히 중요하죠. 예. 지금 문제 아마 배경 그림으로서 지금까지 뭐 거기에 저 한라산 걸려 있는 그림이요. 그렇죠. 예. 예.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기 한라산 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금강산으로 좀 변화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청와대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뭐 신장시 이 화가가 이랬는데 아마 이 금강산 이것을 갖다 택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금강산 하면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라 또 민족의 명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한 10년 이상 네. 지금 이제 이 투가 중단돼 있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런 화해 협력 상징 이것을 걸물해 가지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 화해 협력을 통해 가지고 평화 협력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한옥 같은 정상회담장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아까 붙여봤었는데 접착제도 쓰지 않았고요. 전통 창호를 사용하면서 견고한 남북 관계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을 담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보면 지금 원탁입니다. 기존에는 보통 이게 사각 탁자였는데 그렇죠, 예. 원탁을 만들었는데 이 원탁도 이 센티미터, 밀리미터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 원탁의 가운데 이제 남북 정상에 앉을 텐데 2018mm, 그러니까 한 2m가 조금 넘는데 2018 남북 정상회담 그 뜻을 담았다고 하네요. 아주 촘촘하고 세심한 예. 아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저기 한 2m를 좀 넘는 2018mm 예. 이것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 정상회담 이들에서 일종의 성공을 기원하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네. 그다음 지금 이제 사각형이 아니고 라운드형을 이러한 것은 뭐냐 딱딱함을 없애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보면은 남북 간에 신뢰가 없을 때는 대화하더라도 예. 대화 속의 대결 이런 네.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거는 뭡니까? 좀 더 딱딱함을 없애물 해가지고 예. 대화 속의 대결이 아니라 예. 대화 속에 신뢰를 형성하고 예. 신뢰 속에 남북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자. 여기에 대한 주역은 남북 간의 정상이다.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 왼쪽에 화면에 있는 것이 이제 과거에 사각형의 남북 정상회담장의 테이블이고요. 이번에는 원형으로 제작됐다는 사실. 그리고 보면 의자가 있는데요. 저 의자에도 문양을 한반도 문양을 새겨넣었다고 하면 자세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렴풋하게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등받이에 저 한반도 길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에. 예. 그렇죠. 이건 뭐 이미 이제 한반도 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독도도 그려놓고요. 그렇죠. 제주도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우리가 이 평창올림픽 이 기간에도 한반도기 이걸 해가지고서도 공동 입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히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자, 등받이에까지도 이러한 세심한 일에서 배려를 했다. 네. 준비를 했다. 이것은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네. 또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 예. 더 나아가서 비핵화. 우리가 비핵화 하면 그냥 비핵화에서 평화지 한번 생각할 거고 예. 우리는 남북간의 특수성이라는 차원에서 통일까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다 염원한 뜻에서 이렇게 세심한 준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만찬 또 메뉴도 공개를 했는데요. 다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정상회담 하면은 음식의 정치학. 예,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좀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일례로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준비한 것이 그냥 우리 청와대에서 뚱딱
이렇게 하자 이것이 아니고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부 담아가지고 예. 국민들이 최고 좋아하는 거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정해서 때려가지고 예.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성공을 기원하구나 예. 보여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음식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민어 해상 예. 이렇게 지금 하나 있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에서 지금 이제 오리농법에 의한 쌀. 쌀.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예, 쌀 맞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충청도 네. 이 정주영 이 맹회장께서 한 서산목장 여기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한우. 네. 여기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역감정 해소. 그렇죠. 지역감정 해소뿐만 아니고 하나의 마음을 해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이 잘 되기로 바라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그리고 정주영 매회장 같은 다 남북관계 화해협력의 좋았을 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의 화해협력에 대한 정신 이것을 받들어 가지고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뭐 이런 하나의 그 매체에 담겼다 보여지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북측의 소위 말해서 평양, 예. 평양에서 냉면 그래, 있지 냉면.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북측에서 우리 측에서 가장 중요시 이제 평양 옥류냉면 이것은 뭐 지난 우리 그 예술단 올라갔을 때 방북했을 때도 그것이 옥류관에 갔었죠. 예,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 또 우리 아마 1차, 2차 정상회담 할 때도 저도 1차 정상회담에 이 수행을 갔습니다만 예. 그 당시 옥류관의 그 이 냉면 예. 또 장학회담 다 맛봤습니다. 예. 상당히 담백하고 좋았다. 특히 거기에 뭐냐면 꽁. 꽁. 이게 보통 네, 사투리 꽁냉면. 하면 네. 사투리는 꽁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 꽁 이걸 육수로 한다는 이야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네. 좀 요청을 해가지고 이 평양 옥류관의 수석 요리사 뭐 셰프 이렇게 요새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셰프, 셰프 그걸 뭐 아까 직접 이렇게 그 왜 그런 중요하냐면은 이 옥류관에서 이 냉면이 있어가지고는 이 뭡니까 한 5분 이내에 예. 이 면을 뽑아 제면기를 합니까? 예. 그걸 해가지고 해야 그 제맛을 낸다 합니다. 그까지도 아마 예를 들어 대단합니다. 우리 측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북측에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석 요리사까지 동원했다. 예.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남북한의 요리가 그냥 혼합 섞였다는 것이 아니고 네. 나름대로 남측의 요리와 북측의 요리 이래 가지고 남북한의 화해 협력 네. 해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북한에서 그래서 평양냉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중앙TV에도 가끔 소개가 되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반죽도 구시구시 반죽을 해서 국수를 눌러야 평양냉면의 진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이 솔솔 끓을 때의 온도가 100도씨 정도인데 이때 반죽물을 분틀에 넣고 재빨리 눌러야 합니다. 이때 오리가 붙지 않도록 저어준 다음 1분 30초 정도 익힙니다. 국수오리의 색이 진해지면 재빨리 건져서 찬물에 3번 정도 씻습니다. 물론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전이 절반 이상이겠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새로 나온 내용 중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간 보도에서는 평양에 하나, 뭐 서울에 하나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바로는 판문점에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북 이 연락사무소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루어지지 못했죠. 아마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대선 기간에 공약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이번에 남북관계 발전이 있어가지고 이 상주 연락 대표부 또는 상설 연락 사무소 이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이 연락 사무소 하면 이것은 일종의 국가관계. 우리 남북의 특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북측이 지금까지 왜 자꾸 여기 대해서 필요성 여기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평양 이렇게 서로 교류 협력하면은 일종의 연락 사무소라는 것은 영사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대사관 기능 같은 그렇죠. 거. 영사 기능을 하는데 우리 측의 사람들은 평양에 많이 가면은 그 영사 기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북측 사람들이 서울에 그만큼 오느냐? 소위 말해서 인적 교류에서 불균형. 그렇군요. 이런 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북한이 아직까지 시상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북측 입장을 모두 감안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판문점, 연락사무소 이것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판문점에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성공단. 그게 이미 뭡니까? 처음에는
그 남북 경협협의 사무소가 계속 있었지만 예. 그것이 이제 교류 협력 협의 사무소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좀 더 확대 개편해 가지고 한 이제 설치는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개성공단 이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판문점에 지금 이제 연락 채널 플러스 예. 연락 사무소 기능하기까지 양측의 상주 대표들이 아니면 그 상주하는 예.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런 생각하고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이제 평양에 설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예. 북쪽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마 연락 사무소 이것이 최우선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북미 간에 있어가지고 워싱턴 평양에는 연락 사무소 있는데 남쪽은 예를 들어 판문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뭐랄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예. 아마 평양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연락 사무소 상주 사무소를 설치한다면은 예. 남북미중 모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예. 그래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쓰레기 수거 시설 한 남성이 이곳저곳을 살피죠. 어제 오후 30대 작업자 조모 씨가 공기가 새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이렇게 몸을 숙였다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은 쓰레기를 진공 청소기처럼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동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뚜껑을 다 일일이 열어서 저희가 그 내시경을 보다 보니까 3번 홀에서 한 86매 정도에서 사고자가 발견되게 된 거고요. 119 구조대는 2시간 만에 조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요. 소방당국은 배관이 복잡해서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 남녀 2사람이 술집에서 실랑이를 벌이죠. 얼마 뒤에 술집을 나섰는데도 밖에서도 2사람의 몸싸움은 이어집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여기서도 화학 들고 난리 났어요. 환자가 막 큰 소리나고. 네, 이 남성은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강성권 씨,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고 올해 2월까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후보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 고객님 인정하세요. 네, 피해 여성은 선거 캠프 직원이었는데 최근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현재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센터 가서는 이제 폭행 부분만 진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민주당은 즉각 강 씨를 제명 조치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어제 새벽 캐나다 토론토의 시내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한국인 유학생 2명과 캐나다 국적의 동포 1명 등 모두 10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인 20대 청년이 SNS에 여성 혐오글을 올린 것으로 보아서 테러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8시간 경찰 조사를 받은 정봉주 전 의원. 1시간 빠른 기습 출석에 이어서 조서 열람도 30분 만에 속전속결. 기자들을 피해서 연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정치인과 방송인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상민, 김경란 부부. 성격 차이로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김경란 씨는 아팠던 시간을 딛고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 부부 만찬을 직접 준비해 화제입니다. 디자인 경험을 살려서 만찬장을 1,200송이의 벚꽃으로 가득 채우고 금색 식탁보도 직접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창업 자금이었습니다. 평균 창업 자금은 3억 1,000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동네 의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도 심층 진찰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동네 의원이 이러한 심층 진찰을 하면 별도의 진료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매달 7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시행 2년 만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한때 떠들썩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검찰이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조팀 윤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다시 조사하는 거죠? 네, 이번에 재조사를 결정한 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인데요. 네. 과거사위는 최근 3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 또는 은폐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어제 대검찰청에 정식 조사를 권고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부실 수사인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수사했을 때 사건에 축소하거나 은폐된 의혹이 있다, 좀 수상한 부분이 있다 이거군요. 근데 사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5년 전 사건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건은 지난 2013년에 일어났습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네.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그렇죠. 의혹과 관련된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동영상에 담긴 건 성접대 현장이었는데 등장하는 남성들 중 한 명이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면서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동영상 속의 한 여성이 직접 내가 그 성접대를 한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고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경찰 그리고 검찰이죠. 아마 검찰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였죠? 네, 앞서 경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고 특수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데요.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여성들의 성접대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데다 강간당했다는 일부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한 여성이 자신을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수사로 이어졌지만 김 전 차관은 그때도 여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조사하게 되면, 또 수사하게 되면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성폭행을 했었는지 아니면 성접대를 했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었는지 좀 수사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예, 과거사위가 본조사를 권고했지만 이것이 곧 재수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 바로 수사로, 그러니까 성폭행했는지 수사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일단은 네. 지금 대검 진상조사단의 1차 목표는 네. 사건 당사자의 혐의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검찰이 과거 부실 수사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로 먼저 부실 수사했는지 확인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상조사단에는 일단 정식 수사권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네. 예, 그래서 수사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김 전 차관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리고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김 전 차관이 만약에 나 조사 안 받겠다 거부하면 검찰도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소환에 지금 응하지 상황에서는. 않더라도 예, 그렇지만 혹시 나중에 이제 부실 수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네.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럼 김 전 차관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때가 이제 김 전 차관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8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모든 게 사실이 아니지만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정권의 눈치를 봤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적 의혹이 없게 좀 말끔히 조사하고 수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윤준호 기자였습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을 표현한 이 노래가 발표된 게 지난 1983년이었습니다. 벌써 35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잃어버린 65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가 만납니다. 서로 악수도 인사도 없이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마주한 대표들. 단 12분 만에 서명을 끝내고 목례도 없이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전협정입니다. 6.25 전쟁 발발 3년 1개월, 날수로는 1129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수명을 지닌 협정이 될지 그때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12분보다 어이없는 건 높이 5cm의 콘크리트 경계석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그려진 군사 분계선인데요. 높은 철조망도 벽도 아닌 이 성인 발목 높이의 시멘트 턱에 불과하지만 65년 동안 남과 북을 갈라 놓았습니다. 이틀 후면 이런 정전협정의 현장에서 남과 북의 종전선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협상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공을 돌려서 원하는 걸 더 크게 얻어내는 스타일입니다.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으로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갑작스런 평화 공세만 봐도 참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며 자주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 스타일은 정반대지만 결론은 하나, 평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 협상가로 유명한 서희. 거란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을 때 적장 소선영과 담판을 벌여서 싸우지 않고 강동 6주를 얻어낸 인물입니다. 전쟁 영웅은 많지만 전쟁을 미리 막아낸 외교 영웅은 찾아보기 힘들죠. 서희는 칼보다 무서운 입을 가진 영웅 협상가였던 셈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손자병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전쟁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제로섬 게임이라면 외교는 둘 다 이길 수 있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곧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남북 정상. 잃어버린 65년은 그만큼으로 족합니다. 분단의 상처를 씻고 함께 이기는 협상을 기대하겠습니다. 1178km.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거리입니다. 평양 공연에 다녀온 윤도현 밴드의 1178 들으시면서 천상천의 시선 마무리합니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똑같은 하늘 아래 요즘 날씨 밀당의 고수 같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선물 같은 날씨인데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또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광주가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도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다소 좀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 보이면서 종일 쾌적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봄 햇살 맞으러 산책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해상에는 오늘도 종일 강풍이 우려됩니다. 남해와 동해상은 오늘도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화사한 봄 햇살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텐데요. 기온도 보시는 것처럼 20도를 넘나들면서 평년기온 웃도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날이 좋으니까요. 좋은 곳으로 나들이 계획 마음껏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봄철에는 아무리 날이 좋아도
꽃가루를 피할 수가 없죠.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시다면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날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환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미나리와 딸기, 아몬드를 섭취하시면 좋은데 이 미나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또 해독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고 건강한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